연합인포넥스의 배수연 특파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 기대와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6.5%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시켰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CPI 하락이 원유 가격 하락에 기한한 측면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특파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을 좀 매입주시해 보시면 시사점을 많이 얻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 원지수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된 데 따른 그런 요인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신속하게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게 당장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런 비슷한 흐름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연준의 그런 긴축 고삐를 좀 늦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지수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는 미국이라는 그런 GDP 규모를 고려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 동안 거의 지켜보지 못했었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안심시킬 정도가 전혀 아니고요. 애쉬워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그러니까 노동시장하고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가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보일 때까지는 아직은 몇 달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I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만큼 둔화되고 있지만 이게 연준의 기축적인 행보에 확연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은행주부터 지금 실적 발표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한번 좀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뭐 대형은행주들의 실적은 트레이딩 실력에 따라서, 트레이딩의 그런 실적에 따라서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단에 있는 실적보다는 대선 충당금이라는 부분을 얼마나 쌓았는지, 뒷단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4분기 순이익이 66%나 줄었던 골드만삭스 주가는 전날 개장 전에 한 2% 이상 빠졌다가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런 실적 부진을 이유로 3천 명 이상의 그런 정리 해고도 단행을 했는데요. 대송 충당금을 한 10억 달러 가까이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JP 모건은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또 주가가 전날 개장 전에는 또 지난 13일에는 또 소폭 하락하는 듯 실적과 주가가 동행하지는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JP 모건도 대순 충당금을 23억 달러 가량으로 쌓았거든요. 이런 부분 등을 감안해서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은 대순 충당금도 충분히 반영해서 봐야 될 것 같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월가에서는 좀 구루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연준이 지난해에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기조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연초에 이미 예고를 했었던 분이고, 이분의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7번의 연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모두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었고, 이게 그대로 100% 현실화됐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 지금 저축률이 상당히 그동안 높았지 않습니까? 현금을 소진하고 있고 기업들도 탄탄한 경제가 현재 탄탄해서 경제가 현재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취약한 에너지 그리고 식량 공급 상황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구매력이 잠식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런 전례 없는 양적 긴축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적 긴축 효과를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따른 역풍이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무 올해 부분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은 조금은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4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웰스파고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19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빅테크의 하락을 약간 선도했었던 게 넷플릭스인데요. 3분기 실적은 기대치가 하회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 4분기에는 실적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는 이른바 파항에서도 이 넷플릭스를 좀 지진화로 지목하는 분위기가 짙은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최근에 저가형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요인으로 광고 시장이 이미 미국은 포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객을 추가로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게 이번 분기에 가장 완만한 매출 성장세를 보고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지금 콘텐츠 조달을 위한 비용도 상승했다. 이게 좀 넷플릭스한테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하고 아마존 프라임 등 다른 스트리밍 업체하고 그 경쟁 심화도 넷플릭스의 실적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공개한 4분기 가입자 추가된 현황도 지금 한 450만 명이고요. 이게 1년 전에는 한 83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추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오는 19일에 발표되는 넷플릭스의 그 주당 순이익인 EPS가 한 44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즈니보다는 좀 우수하겠지만 전체 분석가들 43명 중에 21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그 평균 매수 투자 등급 비율이 한 58%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평균치를 약간 밑도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19명이 보유, 3명이 이제 그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한 330달러 정도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월가가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FOMC 얘기를 이제 또 해봐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이제 블랙아웃이고요.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지금 총재들의 연설이 꽤 많이 예정이 돼 있을 텐데 그중에 제일 주목해봐야 될 게 어느 건가요? 네, 역시 뭐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임스 블러드 그 블러드가 보여온 행보를 보면 연준의 행보를 선제적으로 지금 예고했던 부분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고요. 이런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새해 들어서는 올해가 디스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파적인 기조를 멈추지 않고 있지만 빨리 5%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스탑 앤 홀드를 시사하는 발언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패트릭 하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이번 주에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하크 총재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75bp씩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앞으로는 이제 25b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 이제 일상화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상으로만 보면 기나긴 그 터널의 끝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2월에 25bp 정도 인상하고 한 번 정도 더 올리거나 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날 거다. 그리고 금리 내려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과는 시각 차이가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은 이미 점도표상으로도 이제 종착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그동안 좀 과도하게 기대했던 부분은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피벗 기대가 좀 있었던 게 좀 과도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준 부분도 올해의 이제 스탑 앤 홀드 스탠스로 돌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최종 금리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CPI나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연준 관계자들이 6%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양적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효과도 상당합니다. 아직까지는 지표물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서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크본드, 하이힐드 본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크레디트 시장에 좀 그러니까 지진이 감지되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같은 그런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힐드 정크본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 자금도 그쪽 시장으로는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크랙이 시작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올해는 좀 기대되고요. 그래서 연준이 추가로 뭐 6%까지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게 그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데는 뭐 올해 연준이 이제 25bp 한번 올리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 뭐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기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83%가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이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이 지나치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축을 멈춰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긴축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들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올해 새해부터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미국 증시도 그런 대로 괜찮고 유럽은 뭐 뜨겁고 우리도 요즘 뭐 우리 중국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1월 효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당분간 더 지속도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월가의 시각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도 전망을 했지만 올해 경기가 둔화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침체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도 있을 테고 그리고 중국이 재개방하는 데 따른 그런 효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기대가 좀 엇갈린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반면에 JP모건 같은 데는 새해 주가 반등은 신기루다. 지금 빨리 팔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올해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승세는 일종의 페이크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때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도 1월부터 랠리를 펼치면서 뚜렷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엇갈린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BOJ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늘 BOJ가 열렸는데 살짝 싱겁게 끝났어요. 시장의 전망으로는 약간 통화 정책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12월 달에 YCC 상한을 건드리면서 이번 달에 BOJ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별거 없이 끝났습니다. 이 BOJ의 정책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이벤트 가운데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그런 행보가 아니라 일본은행 BOJ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축 통화국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일본 엔화가 한때는 가장 안전한 통화로 대우받을 정도로 그런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엔화가 걸핏하면 하루 변동폭이 뭐 1에서 2% 변동하는 거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가 보면 통상 가격의 급락이나 그리고 급등을 앞두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 왜 이렇게 그 통화 정책 행보가 주춤거리는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팩트보다는요. 왜 이런 주춤거리는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이미 250%가 넘어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외 해외 자산이 뭐 엄청나서 연간 한 20조에 이르는 그런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거두는 그 소득 수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항상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대외 자산이 한 356조 엔, 357조 엔 정도 됩니다. 30년 연속 세계 1위인 그런 국가입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이긴 한데요. 지금 일본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JGB 일본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 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수익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을 일정 수준 아래에서 묶어두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GDP의 5%에 이르는 돈을 투입해서 최근에 그 채권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벤치마크인 그 JGB 10년물이 상한선인 0.5%를 웃돌고 있거든요. 사흘 연속 웃돌았는데요. 월가는 바로 이런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YCC를 지금 0.5%에 묶어두기도 힘들 거다라고 보는 게 월가의 베팅이고요. 이런 베팅이 계속되는 한 일본은행이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나리오는 크게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한 0.75%까지는 상한선을 높이지 않겠나. 월가는 적어도 1%까지는 높여야 이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을 좀 수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자 비용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발권력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갚아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금융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큰 경제 대국이 지금 흔들렸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도 면밀한 그런 분석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ETF를 일본은행의 발권력으로 지금 그 ETF를 사들여서 일본 증시가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10년간 지속됐던 아베노믹스, 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지금 표출되기 직전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BOJ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특파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